사람은 믿는 만큼 무너집니다. 사랑한 만큼 상처받고 지켜주려 애쓴 만큼 외면당하죠. 누군가는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그걸 고백이라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차례입니다. 이 모든 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여자친구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갔다가 어떤 남자랑 단둘이 피자 사러 나갔다가 2시간 넘게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먼저 말한 이유가 친구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이미 말한 걸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듣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말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요즘 채널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고 금방 끝나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과 거짓말, 집요한 추적,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차가운 인과응보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올해 34, 이름은 민석입니다. 결혼 7년 차고 아내 지연이는 올해 32이에요. 저희 부부에겐 5살 아들 태윤이, 그리고 3살 딸 예나가 있습니다. 저랑 지연이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공학과 졸업반이었고 지연이는 심리학과 2학년이었죠. 물론 그 전공을 직업으로 이어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훗날 그 전공이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될지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지연이는 늘 생기 넘치고 어딜 가든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1년 반 정도 연애한 뒤 프러포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75명을 모시고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죠. 저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현장 소장으로 주 60시간 넘게 일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형의 대학 등록금을 최대한 빚 없이 마련하려고 정말 고생하셨고 그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는 삶, 가정의 책임감, 그리고 노력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요즘 기준으론 조금 구식일지 몰라도 그분들은 여전히 제 인생과 결혼의 롤모델이십니다. 작년엔 결혼 40주년을 맞으셨죠. 제 형 진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억울하게 이혼당한 걸 보고 그 길로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맥이 나중에 얼마나 소중해질지는 그땐 상상도 못했죠. 졸업 후 저는 중견 IT 회사의 정보보안팀에 입사했어요. 초봉은 연 6천만 원대였고 지금은 팀장으로 연 8천만 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호화 요트를 살 정도는 아니어도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꾸리기엔 부족함 없는 수준이었죠. 지연이가 예상치 못하게 태윤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는 상의 끝에 그녀가 육아에 집중하고 제가 경제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두 아이 모두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지연이는 복직하거나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자고요. 그렇게 우린 역할을 나눠가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죠. 우린 서울 근교 학군도 괜찮은 사룸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월세는 220만 원 수준이었고 조부모님 유산 덕분에 계약금은 넉넉히 준비할 수 있었죠. 현재는 대출의 절반 가까이를 상환한 상태였고요. 매년 한 번쯤은 가족여행도 꼭 다녔습니다. 바닷가 근처 펜션이나 지연이 부모님이 계신 부산에 가는 게 대부분이었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긴급자금도 따로 모아뒀고 은퇴연금이며 아이들 대학자금까지 미리 준비해 놓은 흔들림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상적인 가족이라 부를 만한 삶이었죠.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해왔고 주말엔 태윤이 축구교실 코치를 자청해 맡았습니다. 지연은 지역 유감암 커뮤니티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했고요. 그땐 정말 우리 삶이 꽤 괜찮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사이 지연은 점점 답답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난 더 이상 지연이가 아니야. 늘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만 불리는 느낌이야. 애 얘기, 장보기 얘기 말고 그냥 어른끼리 대화 좀 하고 싶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아이들을 맡아주고 지연이 친구들과 여자들만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도 알아보라며 응원했고 예나가 일주일에 3번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시간제 일도 천천히 고려해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금 돌아보면 그 답답함은 지연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수빈이와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수빈이는 근처 도시로 이사오고 SNS로 반짝이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삶이 그녀의 인스타그램 속삶과 끊임없이 비교되기 시작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이가 대학 친구들 6명을 모아 강릉의 펜션으로 4박 5일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지연에게 다녀오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계좌에 80만 원을 송금해주며 말했어요. 마음껏 쉬다 와. 재충전도 하고 친구들도 실컷 만나고 아이들을 혼자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걸 알았기에 회사에 이틀 휴가를 냈고 주중 하루는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저 지연이 마음 편히 웃으면서 다녀오길 바랐어요. 당신은 그런 시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그리고 정말 한심할 만큼 순진하게 말했죠. 내가 처음 반했던 그 반짝임 다시 찾아오면 좋겠어. 지연은 감동한 듯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진짜 최고의 남편이야.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사람은 드물어. 친구 하은이 차에 짐을 실어주고 작별 키스를 받던 그 순간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우리 결혼이 안정적이라고 느낀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여행이 결국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핵심 자금을 제가 직접 후원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게 애초부터 계획된 일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우연히 기회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없는 5일간은 정신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감당할 만했어요. 줌회의 중간에 공룡 모양 샌드위치를 만들고 아이들과 블루이 시즌 전체를 47화 연속으로 봤을 정도였죠. 태윤이는 제가 양말 색깔을 잘못 골랐다고 울음을 터뜨렸고 예나는 새벽 3시에 노래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사흘 연속으로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단둘이 보낸 그 시간 의외로 즐거운 순간도 많았어요. 퇴근 후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거실에서 갑작스레 춤추기 놀이도 했죠. 하루 종일 아이들 사진을 지연에게 보내줬습니다. 태윤이가 만든 유치원 미술 작품, 스파게티를 얼굴까지 묻히며 먹는 예나의 모습, 이불로 만든 거실 요새까지 지연도 사진을 보내오긴 했어요. 여자들끼리 등산하는 모습, 찜질방에서 팩 붙이고 찍은 셀카, 시내 노래방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가 보낸 사진은 전부 낮, 공개된 장소에서 단체로 찍힌 것뿐이었습니다. 밤에 찍힌 사진이나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매일 밤 잘 자라고 전화를 하긴 했지만 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 친구랑 얘기 중이라 오래 못 받아 같은 말로 짧게 끊었죠. 하루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밤늦게야 숙소에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일요일 저녁 집에 돌아온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스쳤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맞춰지지 않는 퍼즐 한 조각처럼 전체 그림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 찝찝한 느낌.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을 먼저 품에 안고 얘들아, 엄마가 뭐 빠뜨린 거 없어 하며 여행 사진 보여주며 떠들썩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이들을 한번 흘긴 안아주더니 좀 피곤해라는 말만 남긴 채 곧장 욕실로 향했고 1시간 가까이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후엔 휴대폰만 쳐다보며 실없이 웃었고 태윤이가 만든 레고를 보여줘도 반응은 건성. 그때가 첫 번째 경고 신호였어요. 그땐 그냥 여행 피로련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확실히 달라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목에 처음 보는 작은 펜던트 목걸이가 걸려있는 걸 봤어요. 직감적으로 낯설다 느꼈죠. 이거 예전에 산 건데 짐 싸다 우연히 찾았어. 그녀의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불과 한 달 전 예나 돌팔찌를 찾느라 지연의 액세서리함을 전부 정리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목걸이는 그때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게 두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연은 불안한 얼굴로 제가 일하던 서재에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그녀가 그런 얼굴을 할 땐 보통 가게 문제나 아이들 교육 얘기할 때였죠. 민서가 나 여행 중에 있었던 일 중에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우리 부부는 서로 신뢰와 대화 위에 서 있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려고 해. 이 대사는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웃기지도 않게 역설적이에요. 그녀는 결혼 반지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여행 마지막 날 밤 친구들과 함께 간 근처 음식점 겸 술집에서 하은이의 친척이 소개한 지역 남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녀 말로는 그 중 한 명 이름이 도현이라고 했던 남자는 38살쯤 되었고 투자 자문 같은 모호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지연이와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했죠. 주제는 아이들 이야기였대요. 그도 이전 결혼해서 낳은 10살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고요. 식당 안이 너무 더워서 지연이가 밖으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그 남자가 따라 나와서 입을 맞추려 했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그걸 바로 밀쳐냈고 나 유부녀야. 애도 둘이나 있어. 라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했죠. 그리고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수빈이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 전원이 숙소로 돌아갔고 그 남자도 신호를 잘못 읽었다며 사과했다고 했답니다. 지연은 그 남자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 상황이 얼마나 불쾌했는지도 강조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나는 그저 당신한테 완전히 투명하고 싶었어.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면 알아야 할 일 같아서 당신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잖아.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 손을 덮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고까지 했습니다. 믿어지세요?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날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날 부부간의 신뢰와 경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사소한 일도 공유하며 투명함을 지키는 우리 관계, 든든하고 단단하다고 믿었죠. 지금 생각하면 전형적인 광대였어요. 딱 서커스에서 풍선 코 달고 춤추는 광대 말이에요. 그녀는 아마 그날 밤에도 도연에게 야, 완전 믿었어. 우리 남편 진짜 순진해 크크 하면서 메시지 보냈겠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나 싶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 거짓을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주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그렇게 겉으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이후로 나타난 변화들은 네온사인처럼 번쩍거리는 신호들이었어요. 지연은 갑자기 휴대폰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조차 손에 들고 들어갔죠. 여행 전까진 부엌 충전기에 놓고 다니거나 소파 위에 던져놓는 일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이젠 몸의 일부처럼 들고 다녔어요. 휴대폰에 새로운 잠금 패턴을 걸었어요. 우린 서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운전 중 대신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걸 때 자주 써먹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못 찾아서 그녀 폰으로 제 폰에 전화 좀 하려는데 그녀는 내가 해줄게 하며 비번도 안 알려주고 직접 눌렀어요. 이상했죠. 평일인데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샤워 시간이 길어졌고 그동안 불편해서 못 입겠다고 하던 속옷이 빨래 바구니에 슬쩍 등장했죠. 예전엔 나갈 때나 특별한 날에만 화장하던 사람이 요즘은 마트 가는 날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끔히 손질했어요. 현은 갑자기 마트 갈 때조차 화장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봤던 네일 아트를 2주에 한 번씩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비교적 규칙적으로 이어오던 부부 생활이 급격히 끊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서로의 리듬에 맞춰 만족스럽게 지냈는데 요즘은 항상 피곤하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피했어요. 간혹 함께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마치 형식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듯 감정 없이 굴었어요. 그리고 예전엔 좋아하던 체위들을 요즘은 불편해라며 갑자기 거부했죠. 그건 분명 익숙하고 서로 좋아하던 방식이었는데 말이에요. 지연은 자주 수빈이가 요즘 힘든 일이 많다며 전화 통화를 오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받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희한하게도 그 통화 시간은 오후 1시 30분쯤 제가 점심시간 중 회의에 들어가 있는 시간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7번째, 그녀의 SNS 활동 패턴이 급변했어요. 예전엔 아이들 사진, 가족 일상, 간단한 요리 등 자주 올리곤 했는데 강릉 여행 이후로는 포스팅이 뚝 끊겼습니다. 공용 아이패드에 뜬 화면, 사용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SNS 앱 사용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였거든요. 아마도 다이렉트 메시지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던 거겠죠. 8번째, 지연은 저녁 식탁에서 하루 동안 아이들과 있었던 웃긴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아예 말을 아끼고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그녀는 점점 가족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조심스럽게 휴대폰 비밀번호 바꿨지? 하고 묻자 그녀는 바로 방어적 반응을 보였어요. 뭐야? 이젠 나 못 믿겠다는 거야? 나 친구들이랑 사적인 얘기하는 거잖아. 하은이네도 요즘 부부 문제 심각한데 남한테 말 못하니까 나랑 얘기하는 거고 설마 그걸 다 감시하려는 거야? 내가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녀는 그 짧은 순간에 의심받는 피해자로 완벽하게 돌아서 버렸어요. 저는 정말 혼이 나간 듯 얼떨떨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듯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단순한 뽀뽀 사건 이후로 괜한 의심이 커진 건가? 심지어는 내가 그녀를 의심한 것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큼 그녀는 정말 능숙하게 상황을 조작했어요. 심리학 전공자답게 완벽한 가스라이팅 교수님, 지연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 목요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지연이 저를 거실 소파로 조용히 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무거운 말을 꺼내기 직전의 표정이었고 제 심장은 그 순간 차디찬 돌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 느낌 아시죠? 지금 무슨 말을 들을지 알 것 같은 그 무서운 직감.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 민서가 사실 여행 중에
당신한테 더 말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수빈이 사촌 지수가 남편한테 다 말했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다음 달에 당신이 발표하러 가는 그 IT 컨퍼런스에 소속돼 있대. 그 사람한테 당신이 먼저 듣고 오해하면 안 되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을 이어갔고 제 심장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결혼 위에 못을 박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이 키스를 시도한 그날 밤, 피자를 사러 나갔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정쯤 여자들끼리 갑자기 배가 고파졌고 근처에 차로 45분 거리쯤 되는 피자집이 있다는 말이 나왔답니다. 그때 그들이 만난 남자들 중에서 도연이 가장 술이 덜 취했다며 직접 차를 몰기로 했고 지연은 그와 함께 길을 잃을까 걱정돼서 자원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도연은 그날 낮의 키스 시도에 대해 계속 사과를 했고 자신의 이혼과 외로움, 그저 누군가와 말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심정을 털어놨다고 했죠. 그 와중에 지연은 그의 결혼 실패와 감정 문제에 대해 상담하듯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피자집 대기가 길어서 총 2시간 정도 걸렸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진심 어린 대화였다고 했죠. 지연은 심지어 어떤 토핑을 골랐는지, 도연의 10살 아들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은 불필요할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까지 곁들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였죠. 그냥 당신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녀는 또다시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그건 연습된 진심이었죠. 그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서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 것뿐이야. 당신이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일찍 말하려 했는데 괜히 당신이 과민 반응할까봐 망설였어. 근데 이제 지수 남편이 말할 수도 있으니 내 쪽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맞을 것 같았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거짓말 감지기가 그제야 온몸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게 기묘하게도 너무 적절했고 너무 많은 세부 묘사가 오히려 연습된 대사처럼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처음 했던 이야기와 시간대가 완전히 모순이었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나한테 또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제 직업은 이럴 때 꽤 유용합니다. 저는 디지털 흔적이 어떻게 남고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찾아내는 데 익숙하니까요. 일단 그녀가 말한 피자 가게 위치를 지도 앱으로 확인했어요. 45분 거리라고 했던 그 가게는 실제로는 펜션에서 차로 딱 12분 거리에 있었죠. 그 거리가 45분이나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시속 20km 이하로 천천히 운전하거나 정반대 방향으로 일부러 돌아가는 방법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피자 결제는 없었어요. 대신 새벽 1시 14분 피자 가게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편의점에서 55,000원짜리 결제가 찍혀 있었어요. 그 펜션은 계곡 안 왕복 2차선 하나로만 연결된 외진 곳이었어요. 지도만 30초만 봐도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연이 그 여행 이후로 매일같이 어떤 번호랑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발신 지역 번호는 강릉. 하루에 30통이 넘는 날도 있었죠. 그 시간대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회의 중일 때, 그리고 마트 다녀올 때 전화를 몇 통씩 했더라고요. 평소보다 장 보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고요. 저는 바로 들이대진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고
문자 메시지 창을 정기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우연히 대화 일부가 화면에 살짝 보였다가 그녀가 물 마시러 자리를 비운 순간 그 대화창이 완전히 사라진 걸 여러 번 목격했죠. 그러다 결국 저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 피자 가게 거리 말이 안 맞아. 카드 결제 내역도 없고 그 지역에선 길 잃을 이유도 없어. 그러자 지연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뭐야? 지금 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야?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생각은 해봤어? 난 그저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존중과 솔직함으로 먼저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당신은 날 수사하듯 캐묻고 의심하고 그리고는 전형적인 감정 전환 전술을 썼어요. 당신이 날 믿지 못한다는 게 너무 속상해. 됐어. 오늘 밤은 게스트룸에서 잘 거야. 지금은 당신 얼굴조차 보기 싫어.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그 과잉 반응은 제가 꼭 들어야 했던 대답 그 자체였어요. 결백한 사람은 단순한 질문에 그렇게 폭발하지 않아요. 질문한 사람을 공격하지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지도 않죠. 그날 밤 지연은 게스트룸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지만 문 밑으로 새어나오는 핸드폰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진짜 파고들 시간이에요. 다음 날 제가 결혼 생활 중 절대 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일을 하게 됐어요. 정보 수집. 이게 듣기에는 의심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팩트가 필요해요.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수빈이 남편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안 쪽에서 프리텍스트라고 부르는 기법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 방식이죠.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야, 진우야, 지연이한테 다 들었어. 도연이랑 강릉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전체 흐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수빈이는 그날 밤 무슨 얘기했다고 하더라? 불쌍한 친구. 그 순간부터 그는 제 1차 정보 출처가 됐죠. 그리고 그의 답장은 정말 속이 울렁거릴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야, 나도 이 일에 끼고 싶진 않았어. 근데 지연이가 솔직하게 다 말했다고 하니까 수빈이 말론 지연이랑 도연이는 여행 둘째 날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썸 탔대. 모두가 눈치챘대요. 그 키스 시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답니다. 펜션 야외 데크에서 둘이 제대로 입을 맞추고 있었대요. 지수가 밖으로 나와서 그 장면을 딱 목격하기 전까지요. 피자 사러 간다는 얘기? 완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어요. 몇 시간을 밖에서 돌아다녔지만 음식은커녕 옷만 흐트러진 채 돌아왔다고요. 수빈이는 그 시간 동안 지연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진우는 또 하나의 폭탄을 던졌어요. 도연은 그 펜션 근처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고 사실 수빈이의 이복 오빠였어요. 집도 펜션에서 차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답니다. 다시 말해 길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한 방. 미안한데 수빈이 말로는 지연이가 다음날 아침 도연이 키스 실력 너보다 훨씬 낫다면서 자랑했고 허벅지 안쪽에 생긴 키스 자국까지 보여줬대. 애초에 애들한테는 말 안 하기로 다 약속했고 강릉에서 있었던 일은 강릉에 남긴다며 입단속하자고 했다더라. 저는 그 대화를 모두 캡처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가족 통신 기록을 확인했어요. 지연과 도연은 여행 이후 3주 동안 총 142개의 문자, 8번의 통화를 했더군요. 그 중에는 제가 아이들 목욕시키던 저녁에 47분 동안 통화한 기록도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엄마 컴퓨터가 고장나서 도와주고 있다고 했죠. 공유 클라우드 백업에서 최근 삭제된 사진들도 찾아냈어요.
노골적인 사진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보여준 적 없는 포즈와 옷차림의 셀카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외가에서 1박 2일로 놀러간 주말 밤, 저는 마침내 지연을 마주했습니다. 증거를 다 들이밀지 않고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할지 먼저 지켜보기로 했어요. 나 다 알아. 지금도 도현이랑 연락하지? 이쯤에서 진짜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곧바로 불륜 템플릿의 전형적인 흐름을 밟기 시작했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연락? 그냥 이혼 문제로 힘들다고 해서 상담해 준 거야. 친구일 뿐이야. 진우? 걔 원래 나한테 관심 있어서 우리 사이 틀어지게 만들려는 거야. 알았어. 키스는 했어. 하지만 그게 전부야. 차 안에서 조금 스킨십 있었어. 하지만 성관계는 안 했어. 당신은 나를 너무 무시했고 그 사람은 따뜻한 말 많이 해줬어. 그래, 한 번 관계했어. 하지만 단 한 번이었고 아무 감정도 없었어. 실수였어. 당신이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 여자로서 관심도 안 주니까. 그게 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진짜 한 번의 실수로 이 가정을 버릴 거야? 태윤이랑 예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가장 적반하장스러운 한마디. 그래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내가 진짜 고맙지 않아? 난 영원히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을 생각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 제가 그동안 계속 의심했던 문자와 전화에 대해 다시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건 그냥 정리하는 대화였어. 감정 정리?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 이혼 정리 도와준 거야. 그냥 내가 예전에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좀 아는 척 했을 뿐이야. 이 말을 듣고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게스트룸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지연이 더 화를 내더군요. 심지어는 밤 12시쯤 방에 들어와선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시도하려 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바로 울면서 말했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릴 버릴 거야? 그 한 번의 실수라는 게 몇 주 동안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거짓말한 거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지연은 고함쳤어요. 나 지금도 그 사람이랑 자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아직도 자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 반응이 너무 전형적이었거든요. 저는 레딧에서 이런 글을 수없이 읽어봤어요. 감정 폭발은 대개 실패로 이어지고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땐 치명적이죠. 그래서 저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티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죠.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서로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답을 찾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는 거 어때? 화해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척하면서 말이죠. 지연은 기꺼이 수락했어요. 자기가 이성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저 없이 도현과 연락하기도 더 수월할 테니까요. 하지만 금요일 오후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올해 36살인 형 진우. 현재는 타 지역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독하고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날 당일 긴급 상담을 받고 바로 계약금 350만 원을 결제했죠. 변호사의 이름은 정미. 솔직히 말해서 바람핀 배우자를 아침으로 씹어먹을 것처럼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해야 할 모든 단계를 조목조목 설명해 줬어요. 공동통장에 있는 저축금 8,700만 원 중 절반, 정확히 4,350만 원을 제 명의 새 계좌로 이체했어요. 한 푼도 더 안 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산 은닉으로 보이지 않게요.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전면 변경하고 이메일, SNS, 은행 어플까지 2단계의 인증을 전부 설정했습니다. 그녀의 외도 관련 증거를 정리했어요. 진우와의 메시지 캡처, 통신 내역, 삭제된 클라우드 사진, 카드 사용 기록, 시간대별 거짓말 비교표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에게 상황을 전부 알렸고 비상시 육아 도움 및 금전적 지원 가능 여부까지 확인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거실과 주방 등 공용 공간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준의 CCTV를 설치했어요. 해당 구역은 사생활 보호 기대가 없는 공간이기에 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지연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켜낼 가치가 있어. 그 말에 그녀는 눈에 띄게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제가 무릎 꿇고 매달리거나 반대로 폭발하며 소리 지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딱 그 중간 계산된 가면을 쓴 채 2주간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저는 먼저 부부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곧장 기뻐하며 동의했어요. 그녀는 그게 제가 용서하려는 신호라고 착각했던 거죠. 저는 첫 상담에 정말 참석해서 신뢰 회복과 관계의 재정립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그녀가 폰을 들고 화장실 가는 모습, 90분 넘게 걸리는 빠른 장보기, 제가 잠든 후에도 새벽까지 폰을 붙잡고 있는 모든 행동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적당히 상처받은 척하면서 너무 심하게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절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노트북을 열어둔 채 두고 갔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도연과의 다음 만남 계획 메일 전체 스레드. 강릉에서 시작한 거 이제 완성하자. 둘 사이의 은밀하고 노골적인 표현들. 심지어 우리 부부 침실 욕실에서 찍은 란제리 셀카도 그 메일에 첨부되어 있었어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찍은 거였죠. 이제 끝입니다. 더는 방어하지 않을 시간이에요. 이젠 내가 공격할 차례. 그녀와 도연의 호텔 만남 계획을 도연의 회사 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출장이 사실상 가족 동반 회사 워크숍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저는 도연이 회사 시간에 회사 자원을 이용해 외도를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상사에게 고지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회사 기기를 통해 사적인 연애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데이터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죠. 결과는 도연은 윤리 위반 조사를 이유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주말 요가 수업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연의 개인 소지품 옷, 액세서리, 화장품 등 대부분을 미리 정리해 창고에 넣어두었고 필요한 기본 옷 몇 벌만 넣은 캐리어 딱 하나만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모든 문 잠금 장치를 교체했죠. 열쇠는 이제 그녀 것만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가족, 서로 아는 친구들, 심지어 육아 모임 엄마 몇 명에게도 그녀의 메일 캡처, 호텔 계획, 시간대 비교 정리본을 단체 문자로 보냈습니다. 왜 지연이가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보냅니다. 강릉 여행 이후 지연은 도연이라는 남성과 외도를 시작했고 그 후 몇 주간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자녀 양육권이 결정될 때까지 가정에 남아있을 계획입니다. 이 글은 그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전에 진실을 먼저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마무리로 우리가 다니던 부부 상담사에게도 증거 파일 전체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짧은 메모를 남겼죠.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상담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돌아와 문이 열리지 않자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불러댔습니다.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현관으로 나가 3가지 물건을 지연에게 건넸어요. 그녀의 캐리어, 형 진우가 속전속결로 준비해준 이혼 서류, 도연과 함께 찍힌 사진 1장. 사진 밑에는 굵은 글씨로 적어뒀죠. 후회 안 해. 당신 부모님도 알고 있어. 당신 친구들도 알아. 상담사도 알고, 당신 남자친구 상사도 다 알아. 지금부터 30분이야. 지금 이 조건으로 서명할지, 아니면 법정에서, 호텔에서 아이들 버리고 외도하는 엄마로 심판받을지. 결정은 당신 몫이야. 지연은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 앞에서 한바탕 연극을 시작했어요. 전형적인 지연이었죠. 언제나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던 사람.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야기만 조금 해주면 서명할게. 저는 짧게 답했죠. 내 변호사 사무실, 내일 오전 9시. 이후 전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혼돈이었습니다. 도연은 자기 직장이 위험해지자 그녀를 고스팅했어요. 알고 보니 그의 회사는 윤리 조항이 매우 엄격했고 이미 다른 문제로 징계 직전 상황이었다더군요. 그는 문자 한 통 남기고 너무 드라마가 많다며 지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지연 부모님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에 그녀의 행동을 수치스럽다고 표현했고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전화해 딸의 행동에 대해 사과까지 하셨어요. 처음엔 지연을 두둔하던 친구들도 그녀의 이메일 캡처와 거짓말의 시간표를 보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모임 엄마들은 그녀가 도연에게 보낸 메일에서 지루한 아줌마 공장들이라고 자신들의 모임을 비하한 내용을 보고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그녀는 갈 곳도 돈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동 계좌는 법적으로 동결시켰고 외도 상대는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정신건강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우울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단 하나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이 조건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 집은 제 소유로,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갖고, 그녀는 격주 주말과 수요일 저녁 면접만 허용, 1년간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만 제공, 호텔, 란제리 등에 쓴 카드값은 그녀가 전액 부담. 당신이 원했던 건 설렘과 자유였지? 축하해. 이제 진짜 얻었네. 지연은 결국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강압적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형 진우는 철저하게 준비해뒀어요. 모든 절차는 법적 증인들 앞에서 진행되었고 그녀는 제 변호사에게 모든 항목에 대한 이해 여부를 명확히 답변한 녹음까지 남겼습니다. 지옥 같던 그날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삶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이들은 주 5일 제가 돌보고 있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안정감만 있다면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뛰어나요. 무엇보다 자신을 1순위로 생각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말이죠. 격주로 가족 상담도 받고 있어서 그들이 모든 걸 건강하게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지연은 지금 도심 외곽에 있는 허름한 원룸에 살고 있고 심리학 전공 졸업장만 달랑 들고 경력 하나 없는 29세의 현실이 그렇더군요. 도연은 결국 해고됐고 지금은 시애틀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해고예요. 회사 내 부적절한 관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는 지연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도연은 이미 새 여자친구가 생겼고 지연은 그냥 여행지에서의 하룻밤 상대였어라고 떠들고 다닌다더군요. 지연의 부모님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이들 안부는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지연의 면접 시간이 아닐 때 일부러 따로 손주를 만나러 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딸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지연은 아이들을 맡은 주말마다 낯선 삼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든 걸 다음 재판을 위해 철저히 기록 중입니다. 태윤이가 제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빠, 어떤 아저씨는 엄마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옷도 이상했어. 제 변호사는 이 진술 하나만으로도 양육권 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저는 최근 정보보안 이사로 승진했고 연봉은 1억 9천만 원 보너스, 운동도 시작해서 16kg 감량, 그리고 여동생 소개로 알게 된 32살 소아과 간호사와 조심스럽게 만나는 중입니다. 아이들에겐 아직 소개하지 않았고 천천히 가고 있지만 그녀는 현명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지연이 두고 간 비싼 결혼 반지를 중고로 팔고 그 돈으로 아이들과 롯데월드에 다녀왔어요. 가족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지연이 전화를 해서 엉엉 울었어요. 당신은 일부러 내 상처를 들추는 거야? 내가 잃은 게 뭔지 보여주려는 거지? 그리고 며칠 전 지연이 전화했어요. 차 할부금 밀려서 차량이 압류됐고 출근도 못하게 생겼다며 다음 연말 정산 세금 환급으로 갚을 테니 잠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는 바로 8,560원짜리 간편 결제를 보냈죠. 피자 사 먹어. 피자 좋아한다며? 이틀 후 지연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갈 데가 없어. 나 정말 모든 걸 잃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잔인했다고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그녀가 나와 아이들에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전 확신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이 만든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세상이 계속해서 쿠션처럼 받아주길 기대해요. 지금까지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와 공감 댓글들, 그리고 여러 상 받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죠. 태윤이랑 예나는 괜찮냐고.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렉스라는 강아지를 새로 입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지연의 거짓말과 조종으로 가득한 긴장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그 복수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수십 번의 선택 기로에서 계속해서 가족을 무너뜨리는 쪽을 골랐어요. 저는 그저 그녀가 나중에 거짓말로 역사를 다시 쓰지 못하게 막았을 뿐이죠. 혹시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니냐고 묻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본 모습을 보여줄 땐 그냥 믿으세요. 그녀는 언제든 멈출 수 있었어요. 도연과 키스하기 전에도, 첫날 밤을 갖기 전에도, 몇 주간 관계를 이어갈 때도, 또 한 번의 모텔 예약을 계획할 때도,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수십 번 거짓말을 할 때도, 그 모든 순간마다 그녀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DM으로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간호사는 여기선 그냥 클레어라고 부를게요. 우린 이제 공식적으로 연애 중이고 그녀는 지난달 아이들과도 인사했어요.
아이들은 그녀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 눈을 보며 대화하고 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지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희 변호사는 지연의 무분별한 남성 만남 기록과 불안정한 주거 상태만으로도 면접 교섭권 제한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말했어요. 곧 감독하에 제한적 면접권으로 조정될 겁니다. 가끔은요, 카르마가 정말 딱 제자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끝은 허무했지만 그 허무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고 믿음은 무너진 뒤엔 다시 쌓기 어렵다는 걸 배웠어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